강남은 대체되지 않을지언정 약간 좀 강남만큼 좀 부각받을 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로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2의 강남이라고 할 때 네. 제1의 강남으로 보시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좀 거꾸로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과 잠실은 들어가나요? 제1의 강남이에요? 네. 약간 걸쳐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걸쳐있다고 하면 제2 강남은 탄생하지 않는 거고 좁은 의미의 제가 지금 온 네. 강남역 주변만 생각하신다면 네. 사당역과 잠실 그쪽은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 이유로 경기도와 서울에 걸쳐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강 북쪽보다 남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강북 쪽은 결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발달이 제한적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강북에 있었던 서부터미널, 불광동에 있던 서부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 등이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거든요. 제일 남쪽에 있는 버스터미널이 지금 동서울터미널이잖아요. 네. 거의 잠실에 가까워요. 맞아요. 여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 중심이 한강의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을 다 제외해야 되고 남쪽에서도 서남 쪽에 원래 주축이었던 경인축의 핵심은 구로나 영등포나 개봉이거든요. 지금도 그쪽은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터미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경인축은 이제 점점 줄어든 축이라 동남축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 사당, 왼쪽은 사당, 오른쪽은 잠실까지 어쩌면 조금 더 올라가서 동서울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불분명하다 보고요. 이 넓은 띠가 아마 범강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잠실이나 특히 수도도 포함되죠. 맞아요. SRT를 통해서. 맞아요.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뜬다면 강남 위치는 아니지만 강남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청량리권. 중앙선인데 중앙선의 친구가 개량됐습니다. 네. KTX가 운행을 해요. 그러면 부산까지 1시간 반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가깝네요. 네. 경북 영주 같은 데 1시간권입니다. 이미 제가 들은 얘기는 거기 분들이 전화 타고 와서 강남의 병원에서 진료 보신다고. 그래서 그 지역 병원들이 위험하다고. 넓은 의미의 동남권을 향하는 교통축이 발달하면서 전국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땐 제2강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청량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청량리 역세권 개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동경성 상권이었고 한동안 죽었다가 부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책에 적었습니다만 이건 청량리 상권입니다. 1940년에 설계된 작성된 청량리 주변 역세권 개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동거예요. 여기 청량리역이 있고 이쪽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지금 요거대로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동안 침체되어 있다가 특히 역 남쪽, 서남 쪽으로 오피스텔들이 들어오고 있죠. 용적률 1000% 육박하는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고 이거 시작일 겁니다.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여기 아마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예전 분들한테는 신길이나 왕십리, 청량리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올드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왕십리 뉴타운, 신길 뉴타운 하면 이미지 다르시죠. 다음이 아마 여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여기는 원래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개발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개발됐기 때문에 그 후에 현대적 개발에서 뒤처졌던 건데 이제 주변 지역의 압박이 일로 오고 있는 거죠. 그건 답사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다음은 아마 청량리일 것 같아요. 여기도 그걸 추동하는 게 중앙선 선로 개량 사업이었고 그렇게 말하자면 제2강남은 여기에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질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대세청 메가시티 중부권인데 이거는 강남하고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차원, 동남권, 부울경, 포항, 대구 이 개념으로 또 하나의 중심인 거지 제2의 강남이라는 말을 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대세청이라고 한다면은 대전, 세종, 청주. 그쪽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남부권에 뭔가 남부권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서울 그쪽을 잇는 약간 가교 역할 그런 관점에서 좀. 그렇죠. 그건 거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마침 큰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략 호천이 조만간에 7호선이 개통될 거라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7호선이 개통될 거라서 빠르게 대서울에 들어올 거고 춘천, 원주의 서부 지역도 상당 부분 대서울에 편입됐고요. 최근은 요 아산 쪽까지 들어오고 있고 홍성시청까지 조만간 서해선 개통되면 홍성시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입니다.
진짜 가깝네요. 예, 외곽의 대서울이 될 거예요. 이 규모가. 크게 봤을 땐 이 거대한 평야 지역이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이야. 한편 동남권은 창원,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쪽, 여순광 쪽. 네. 여기는 제철 및 석유화학 등이 있어서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래서 동남권이라는 거를 단순하게 경상도로 보지 않아요. 동북 쪽은 울산, 포항이고 서남 쪽은 순천, 광양이다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네. 두 개를 잇고 있는 게 이 라인입니다. 지도 보시면 위성사진을 보면 명확하죠. 네. 청주, 세종, 대전, 논산, 익산, 전주로 이어진 이 라인. 이 라인이 중부권 메가시티의 후보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전주 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북이잖아요. 전북은 좀 묘한 위치인 게 네. 광주랑 전라도라는 이름으로 광주에 묶이지만 전라도의 이미지를 전부 광주가 가져가는 데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전라도 할 때 전주와 나주인데 갑자기 광주와 목포가 왜 전라도를 대표하느냐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주 혁신도시의 탄생의 원인이기도 한 건데 광주에 뺏겼던 영어를 찾겠다고 하는 게 나주 혁신도시의 목표예요. 보시면 이건 이제 수도권 분들한테 낯선 얘기일 겁니다. 네. 누런 땅이 보이죠. 이게 나주 혁신도시인데 광주와 나주에 걸쳐 있어요. 네. 우리 나주가 영어를 되찾아오겠다는 강렬한 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전주권 및 전북 지역들이. 이분들이 내는 방식은 오히려 충청도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전라선으로 연결되거든요. 대전까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전이 중요한 거고 그 또 하나는 청주 오송에서 요즘 호남선이 갈라지기 때문에 청주 대전이 전북의 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묶여지는 틀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중간에 충북 청주와 예전 충남 공주에 속했던 대전이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게 세종이다. 그래서 처음은 대세청이라는 개념으로 묶일 거고 확대되면 논산, 익산, 전주까지 한 묶음이 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예상하고 있는 틀입니다. 이건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일 큰 저해 요인은 청주와 대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의 대표라는 게 있죠. 네. 대전은 광역시라서 독립돼 있지만 한때 충남도청이 있었죠. 충청 대전에. 네. 그리고 한국에서 도를 넘어가면 약간 좀 갈등 관계가 있고 원래 대전은 원래 공주 땅이었는데 네. 경부선 철도가 대전에 놓이면서 공주가 도청 뺏기고 법원 뺏겼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공주에 존재하고 원래 청주가 컸는데 서울에서 오는 길은 청주였는데 네. 경부선이 대전에 놓이는 바람에 우리 청주가 영어를 빼앗겼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존재해요. 청주 분은. 약간 좀 그런 대립관계가 있군요. 있습니다. 사실 의견 중에. 그러다 보니까 연합이 좀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묶이셔야 됩니다. 묶여야 각각 서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이라는 잡아줘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서울권과 동남권의 중심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내실 수 있고 연합하셔야지. 그래야 강원도라든지 전라도 분들도 이 먼 서울이나 부산 온다고 힘들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극도 본다든지 행정 처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관건이 세종이 역할인 거죠. 관건이 세종인 거죠. 네. 세종이 현재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여기까지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져 줘야 돼요. 그래서 충주와 대전을 끌어와야 돼요. 쫙 놔서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묶어줘야 되는데 세종이 그렇게 대규모 도시가 될 것인가가 아직 미지수라서 대세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질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고 한국이 세 축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냐 양극의 도시가 될 것이냐도 아직 미지수인 겁니다. 양극이 되면 결국은 동남권 인구를 뺏겨요. 서울에. 그렇죠. 네. 일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교토 오사카권이 도쿄 인구를 뺏깁니다. 특히 이미 부산 쪽은 청년 인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서울 쪽으로. 이게 부산 제2도시인데 뭐냐. 뭐 광복동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인기 좋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쪽 고민이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남질 않는다고. 할 게 없다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지역 말씀이라도 제가 이렇게 세게 못 드립니다만 네. 그쪽 청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좋은 자리는 서울에 대서울권에 있다고. 그래서 울산이나 이런 데 좋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이쪽 경주나 포항, 울산 쪽 말씀 들어봐도 젊은이를 잡을 수가 없대요. 약간 여기 그 형성된 뭐 단지나 그런 쪽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약간 쪽 기반이다 보니까 좀 더 거칠고 특히 여성들이 그쵸. 자리가 네. 쉽지 않은 거죠. 사무직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죠. 힘들죠.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선이 역시 이거 남성의 일이라 그쵸. 조선소 이런 거. 여성들이 잘 머무르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문화적 보수성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결국은 동남권 제2 중심도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쪽에서는 동남권 연합이라든지 해오름 연합인가?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 해오름 연합일 겁니다. 네네. 울산이 중심이 돼서 포항, 경주와 묶이자든지 이런 연합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위기감 느끼는 겁니다. 제2 중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럴 때 여기가 중간에 대세청, 중부권 메가시티가 자리 잡아주시면 딱 변이 날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서울 바다 말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걸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세종 쪽은 부동산이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대전의 신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임시행정수도 계획을 봐도 네. 세종의 원형이 된 임시행정수도는 자립하는 도시라기보다는 대전의 위성도시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설계대로 가고 있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전은 큰 틀에서 둔산 신도시라고 하는 큰 신도시가 있었고 그 뒤에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학한이 노원이니 도안이니 관전이 작아요. 서울로 말하면 목동 신시가지나 노원 신시가지 정도예요. 이게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한 서울의 신도시는 강남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 급의 규모 신도시가 두 번째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에. 그렇게 보시면 좀 이 지역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져줘가지고 북도 청주랑 이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도 대전 가고 그렇습니다만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대세청 이쪽이 하나로 엮여야지 도시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데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중심이 여러 개가 돼야 네. 지방 소멸이 늦춰지고 인구 감소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인구 감소는 필연적이에요. 이건 선진국의 공통현상이라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은 이민인데 그쵸 이민이죠. 네. 그건 여기 살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이민 찬성 원자이긴 합니다만 네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100인만 오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긴 합니다. 더 오히려 이제 다른 인종들 많이 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독일 간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기 영향은 아니고 그게 그 대안이 오기 전까지 유일한 대안은 대대청 메가시티가 만들어져서 중부권이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최근 관측이고 그 관측에 따라서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 따라서 임장을 하시면 기회가 보이실 겁니다. 네. 제 책을 보신 다음에 7월 말에 나온 책인데 네. 8월, 9월, 10월에서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역 임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것도 같고 아직은 좀 미지수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무언가 희망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청주대로 서북 쪽이 지금 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워낙에 산업이 튼튼해서 이쪽은 서북 쪽은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한국의 21세기의 석유인 반도체가 여기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청주가 굳이 대전에 묶일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좀 그렇기 때문에 청주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때 혼자 나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묶이셔야 된다고. 저 동남권이 부산이 바보라서 지금 연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연합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좀 충정도 고집 좀 꺾으시고 제발 좀 엮이시기는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뭐 전망 관점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그런 도시 균형 발전 관점에서 또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말씀하신 그 중부권 그쪽이 좀 떠야 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 최근에 제 거 보신 분 중에 인상적이었던 분이 두 분 계셨는데 네. 특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 분은 대전 지역을 외곽 지역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대전이 도시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넓습니다. 그 아직도 좀 개발할 곳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회덕 쪽이라든지 신탄진 쪽이라든지 있고 또 어떤 분은
원래 세종 예정지구는 임신교수 예정지구는 여기가 세종시 도시지구인데 네. 여기 장군면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청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고 아. 이게 한강이라 생각하시고 여기가 청계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아.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공주의 신도시 지역인데 네. 여기까지 묶어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군면 쪽은 지난 40년에 걸친 투자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자분들은 초장기 투자로 땅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이쪽을 좀 보고 제 책 보신 다음에 가는 분들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군면 쪽은 그렇고 공주 신도시 쪽은 세종과 꽤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네네. 그리고 공주 구도심, 우리 공산성이라든지 이쪽은 세종 시민들의 구도심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 사람이 북촌 가가지고 커피 마시듯이 세종 분들이 공산성하다 커피 마시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종 도심에서 서남 쪽으로 공주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고 하나는 세종시의 북쪽 원래 중심이었던 조치원까지 이어진 라인이 있고 요 라인을 통해서는 답사를 보면 거칠게 말하면 사방이 공사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상 식당이 많아요. 마트나. 네. 이거는 공사가 활발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개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2024년은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 네. 이걸 이제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이 흐름이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해예요. 근데 인구 감소가 있고 지금 제 책에서도 그 지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인구 절벽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군구 단위의 지방 중소도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 도시는 제가 얼마 전에도 평창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평창에 무슨 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평창군과 같은 어떤 군이 옆에 있었는데 3년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울지 않았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하고 그 군구 단위의 지방 중소도시의 느낌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원래 우리 전국 부동산 매매 가격이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졌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지방들도 지금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광역시나 주요 거점 도시들은 올라갑니다만 지방 소멸 도시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수요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등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라는 관점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의 이동이다.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사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더군다나 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은 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대칭화가 동시에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비대칭화라는 컨셉을 같이 그려가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 말고 한 가지 또 다른 근거는 정책 기조에도 담겨 있어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직전에 주택 공급 정책 발표했죠. 그 발표안을 보시면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지역 택지 개발. 근데 이 지역이 다 하나같이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늘어난다는 해석 말고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벌판이 도시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 보셨죠? 위례, 좀 예전으로 돌아가면 분당, 일산.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벌판이 도시로 바뀌는 과정. 그러면 그 지대의 가치 자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미래형 우리의 계획은 뭐냐면 서울을 상업화 도시, 그리고 이쪽 지역을 주거, 대신 이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죠.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주거를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신 거리를 단축시키면 되잖아요. 어떻게? 교통거리를 단축시키면 돼요. 그게 GTX예요. 결과적으로 이 지역으로 더 많은 인구가 쏠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젊은이들이 더 이 지역으로 더 편중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의 개발이 있고 신도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래, 신도시 무슨 지역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투자 의지가 또 강한, 그러니까 공공주택 개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뭐 상업용 건물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것도 역시 돈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혹은 내 집 마련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돈을 유입시킬까? 돈의 유입이 한국을 놓고 본다면 안타깝게도 수도권에 더 집중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집중, 돈의 이동이 집값을 결정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구는 감소하고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걱정이지만, 근데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런 인구의 이동을 고려한다면 이 비대칭화가 좀 더 강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실 때 평균 가격의 등락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평균 가격이 아닌 소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런 비대칭화를 같이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